여러분 태풍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태풍 피해 제가 가장 컸습니다. 라고 손 드시고 싶은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태풍 링링이 아니라 청문회 태풍을 얘기하는 그분 말입니다. 게다가 청문회 태풍은 예고에 없던 검찰 기소까지 가세해 후폭풍까지 불고 있죠. 태풍 링링은 버틴 사람이 승리했지만 청문회 사각의 링 또한 그렇게 될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게 됩니다. 9월 9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링링 때문에 조마조마했던 지난 토요일 이런 일이 서울에서 벌어졌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우리 사회가 아직 좀 따뜻하구나 하고서 느끼실 텐데요. 이 버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버스와 그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서울 중계동에서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멈췄다가 다시 출발을 하는데 바로 횡단보도 옆에 길가에 쓰러진 여성이 있습니다. 네, 주변 시민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버스기사가 이것을 발견하고 버스를 멈추고 서둘러 내려서 이 여성에게 달려갑니다. 가차없이 바로 그냥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죠. 네, 하나 둘 실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거의 1분이 지나고요. 2분이 지나고요. 자,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이 자, 황급하게 이제 119에 신고를 합니다. 네. 자, 이 버스 기사가 3분 가까이 심폐소생술을 한 뒤에 이 여성이 의식을 회복했고요. 네. 다시 이 버스 기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버스에 올라타서 다시 운행을 시작합니다. 저 버스 기사님이요. 행동만 놓고 보면요. 다급한 기색이 없어. 그냥 가다가 버스 멈춰 세우고 내려서 심폐소생한 다음에 다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버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저 기사님 당시에 정말 어떤 생각이었을까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거장 막 들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요. 그 젊은 여자 한 분하고 아주머니 한 분하고 두 분이서 뭐 이렇게 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아주머니가 팍 소리 나면서 뒤로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두 분이 싸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거장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제 아가씨는 그 아주머니 얼굴만 만지고 또 한 아주머니는 막 배 이런 데만 쓰다듬는데 전혀 저거 없더라고 반응이요. 그러고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고 옆에 사람도 없고 이래서 제가 이거 사람 살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그냥 손님한테 양해 없고 바로 내려가서 그냥 눌렸습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이 CCTV를 보면요. 블랙박스에 비친 모습을 보면은 119 구급대도 오지 않았는데 저 기사님께서는 심폐소생을 한 3분 가다가 그냥 다시 차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뭔가 호전되지 않으니까 아유 저 못하겠어요 하고 돌아선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분이 이제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참 의연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보는 그 순간에 아주머니가 쓰러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얼굴을 만지거나 뭐 배를 만지거나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네. 아마 이분이 생각할 때는 저분들은 아마 이 심폐소생술을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려서 그 여성에 대해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3분을 했는데 네. 다행히도 3분 뒤에 이분이 다시 호흡이 돌아왔단 말이죠. 아하.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여성이 이제 119에 신고를 하고 네. 마치 이제 그 서로가 약속한 듯이 아주 그냥 그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는데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이 A 씨가 이제 그 의식을 회복을 하니까 본인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본인이 떠나고 난 뒤에 119 구급대가 왔는데 네.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돼서 이분이 살게 됐는데요. 아하. 이 탈무드에서 보면은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거라 그랬는데 네. 저분이 아마 저때 세상을 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 3분이 누군가한테는 정말 소중한 순간이지만 저 버스를 타신 분한테는 또 바쁜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최단비 변호사님, 저 버스 승객분 중에
아, 기사님 이제 바빠 죽겠네. 나 지하철 타야 한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셨을까요? 저 때가 9월 7일 오후 12시 35분이었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분주한 시간이죠. 아하. 그래서 저 버스가 멈춰서서 저 기사님께서 응급 처치를 하는 동안에 한 3분가량을 버스가 당연히 운행을 못하고 멈춰서 네. 있었습니다. 사실은 바쁘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다들 한마디 말도 없이 저 기사님께서 응급 처치를 하시는 모습을 다 숨쉬어서 지켜보셨던 거예요. 제발 저 응급 처치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무런 불평 없이 모든 승객들이 기다려줬고요. 너무 다행히도 저 응급처치가 잘 되자 네. 한 버스에 계셨던 승객분께서 소중한 목숨을 구해주셨다라고 감사 인사도 전했고 다른 손님들도 내릴 때마다 기사님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본인의 일처럼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버스 기사님뿐만 아니라 이 승객분들도 한 마음으로 그 구조 활동을 지켜보셨군요.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심폐소생술이요. 그냥 무조건 이 가슴 부위만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요. 아하. 지금 이 버스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너무나 평소에 잘 배우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 그 교육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다라고 하고 있고 아하. 이게 그냥 한 차례 형식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실습도 해보고 실제 교육을 여러 차례 받다 보니까 네. 이 버스 기사님께서 해당 그 장면, 그 위급한 상황을 보고 몸이 먼저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셨다라고 아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향토 예비군 훈련에서 아하. 예, 실제 이렇게 배워봤는데 네. 그냥 이렇게 강당 바깥에서 청중으로 그냥 들으면서 보는 것하고 아하. 마네킹을 놓고 사람을 놓고 실제 실습을 하는 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꼭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 말고 네. 실습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실습을 통해서 배워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늠름한 아들이란 또 이 자기 자랑도 좀 해주셨어요. 김남국 변호사님. 그런데 당시 저 쓰러졌던 행인에게 정말 저런 심폐소생술을 해주셨던 이 한경평 기사님, 그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제 집사람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있었으면 내가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생각을 많이 하니까 내가 또 버스 운전을 하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내가 그냥 가차없이 그렇게 행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이 한경평 기사님이 사별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었던 건 교육 덕분이었지만 그 여성이 있는 곳까지 이 남성이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내가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약 6개월 전쯤에 이 아내분이 버스 기사님의 아내분이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에. 쓰러져서 세상을 이제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아내에 대한 좀 마음의 빚이 있어서 누군가 이런 쓰러지는 모습을 봤을 때, 아픈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지체 없이 가서 도와줘야겠다, 이런 다짐을 마음속으로 항상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진짜 강선우 평론가님, 우리가 말은 쉽습니다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기사님께서 이제 6개월 전에 아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트라우마가 생겨서 저런 상황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기도 쉬운데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은 꼭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이게 두 축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봐요. 그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이 평소에 없었더라면 그리고 본인이 그런 선한 동기가 맞아요. 없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그런 실습이나 교육을 좀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저 동네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141번 버스 타시는 분들은요, 우리 한경평 기사님 보실 때마다 한번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한번 셀카도 한번 찍으세요. 정말 저런 분이 같이 동네에 계신다는 건 정말 영광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정말로 자랑스러운 우리 한경평 기사님께 뉴스파이터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2019년 9월 7일이었습니다. 새벽 1시 40분경이었는데요. 경북 구미시 해평면의 한 도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70대 여성이
1톤 트럭에 치여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아유.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피해 여성이 치였던 트럭의 운전자가 바로 이 피해 여성의 아들인 40대 남성이었고요. 이 여성은 사고 직후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무슨 영화 같은 얘기예요. 자신의 아들이 운전하는 트럭에 치여 숨졌단 말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냥 아들이 본인이 운전하는 차로 본인의 어머니를 치여서 사망에 이르겠다라면 그것도 너무 놀랍고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사고의 원인이 바로 아들의 음주운전에 있었다는 아이고. 겁니다. 이 당시 사고 당시에 이 아들의 음주는요, 음주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1%, 정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니, 그런데 어머니는요, 김경 아나운서. 예. 이 어머니는 그 새벽에 왜 거기에 나가셨던 거예요? 예. 이게 새벽 1시 한 40분 경이었단 말이죠. 늦게까지 이제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된 나머지 본인의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서 이제 아들을 마중을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까지 한 300m 정도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나가는데 이게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이고, 세상에. 정말로, 진짜 얼마나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이 또 미어지고요, 세상에. 관련해서요,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없었고 혼자 뭐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모친 모시고 아주 잘 사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오윤성 교수님, 참 뭐랄까요. 부모한테는 자식이 나이가 많으나 아직 저 꼬맹이거나 진짜 자식은 자식인가 봐. 이 어머니는 70대인데 아들이 40대예요. 근데 그 아들이 늦게 온다고 걱정돼서 나가셨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80대 어머니가 60대 아들에게 길 조심해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늘 이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안전과 건강이라고 하는 이 그러네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합니다. 그러네요. 아마 이제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건강 문제, 지금 아마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걸 보니까 그런 어떤 그 건강 문제에 있어서 이 아들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정말 그 소중한 존재인데 새벽 1시가 넘어도 이 차를 운전하는 아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중을 나간 거예요. 아유. 근데 이제 지금 그 당시 사고 현장을 보게 되면은 이 차가 이제 2차선이 곡선도로인데 네. 바로 이제 이 어머니의 그 전동 휠체어가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데 바로 그때 마침 아이고. 이 아들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뭐 0.1이 훨씬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자기 어머니가 지나가는 그것을 바로 이제 쳤다. 이게 정말 악연 중에 악연인데요. 음주운전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악연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음주운전을 오늘이라도 또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정말 이건 음주운전을 하면은 사람을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까지 이렇게 해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어머니가 타신다는 것은 당신께서도 몸이 어딘가는 불편하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40대인 아들이 늦게 들어오니까 걱정돼가지고 당신께서 나가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술! 왼수 같은 술 때문에 화목했던 가정에 이런 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강선우 평론가님.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그 아들은 아마도 당시에 뭐 트럭이 높고 전동 휠체어가 낮으니까 제대로 잘 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유. 그 게다가 술에 취한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만취 상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술을 깨기 전까지도 아마 본인이 어머니를 그렇게 쳤다는 거를 뭐 인지나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들 다른 유가족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 가슴 아프고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 사건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운전자가 뭔가 음주를 했다는 게 감지가 되면 아예 시동이 좀 안 걸리는 그런 기술도 좀 도입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까지 듭니다. 자막도 나옵니다만 평소에는 세상에 이 놓친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로 소문났던 사람이래요. 마을에서 효자로 소문날 정도 했답니다. 그런지만 저 한순간의 실수로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는 못 보게 됐잖아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그래도 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로 음주 운전 이 치사에 대한 기준이 처벌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을 지금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박혜미 씨의 전 남편이었던 황민 씨 징역 3년 6월 나왔고요. 윤창호 법의 가해자였던 그 피고인 같은 경우에도 징역 6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지금 이 피고인이, 피의자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았던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어머니를 치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겠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그러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조금 양형에서는 참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만시지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목 놓아서 3호곡을 불러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어머니께 정말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길은요, 이 법에 따른 처벌 다 달게 받고요. 그리고 그 법의 처벌이 끝나면 정말 술 끊으세요.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그래야 우리 아들이 그래도 반성을 했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남녀 간에 이제는 사귈 때 정말 이 사람의 됨됨이까지 따져봐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김남국 변호사님. 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1시경에 일어났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이 강원도 강릉시였는데요. 60대였던 남성이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왜 외도를 의심했는지, 그 야심한 밤에 도대체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네. 오밤중에 갑작스럽게 여자친구를 의심하면서 다그치면서 추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당연히 여자친구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남자, 이 60대 남성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데요. 네. 이 실랑이가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말다툼이었다가 갑자기 60대 남성이 격분을 하고 집안에 있었던 TV를 양손으로 집어들고 이 여자친구를 가격을 하게 됩니다. 이 안타깝게 또 이 여자친구는 이 남성의 폭행으로 인해서 이 급성 뇌 출혈로 바로 이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서 뇌사 상태로 영구적 뇌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상태로 안타깝게도 침대에 누워 있게 되고, 그런 어떤 뇌사 상태에 있는 동안에 60대 남성이었던 이 남성은 본인의 이 사건으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됩니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이 정말 생각이 나네요. 오윤성 교수님. 사실 이제 이 두 사람 간의 그 관계는 그 결혼을 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의처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자관 같은 그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일종의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전형적으로 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치정과 관련된 그런 어떤 다툼인데, 뭐 전형적인 우발 살인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요즘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많은 경향이 있는 것은 이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발생되는 이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데이트 범죄 같은 거, 또 이 두 사람 간에 있어서 애정을 중심으로 한 이런 범죄들이 예전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최근에는 뭐 60대, 70대까지도 이제 그것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이 질투심, 특히 그 남성의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기의 나이에 비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네. 특히 이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폭력이라고 하는 평소에 본인의 분노를 폭력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네. 어떤 경향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지금 60세 아닙니까? 60대인데 자기의 상대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어떤 폭력을 해서 결국은 그렇게 커다란 TV를 들어서 사람의 머리를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폭력성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한 20대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우리가 뉴스파이터에서 참 그런 사건을 많이 다룹니다만, 정말 요즘 부쩍 들어 악마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범죄가 참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김남국 변호사님, 네.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네,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기가 죄송할 정도로 양형이 좀 너무나 가볍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1심 선고는 지난 4월에 있었는데요. 중상해죄 혐의와 관련되어서 유죄를 인정을 해서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를 했던 겁니다. 너무나 가벼운 그런 선고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은 여기에 대해서 형량이 무겁다라고 항소를 했고요. 당연히 검찰로서는 이 법원의 판단,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2심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요. 네. 이 2심 결과에 대해서는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2심 결과는 저희가 항소심은 또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일단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징역 3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판단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강선우 평론가님, 이 악마 같은 남성이 1심 재판부의 3년 선고에 대해서 형량이 무겁답니다. 네, 본인이 이제 3년을 선고받고선 이제 항소를 했죠. 3년이 너무 무겁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 여자친구가 그 여성에 관해서 외도를 했다고 의심을 했던 게 이 TV를 내려칠 만하다고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아직도 계속 믿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나란히 항소를 했습니다. 2심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2심을 재판을 하던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사실관계가 하나 변경이 됩니다. 1심에서는 이 피해 여성이 이 TV로 남자친구라고 하기도 뭐하죠. 피의자가 TV로 내려친 이후에 식물인간 상태로 사실상 뇌사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네. 뇌사 상태는 뇌사긴 하지만 법률상 사망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수 중상해로 이제 재판을 받아서 3년 이상이었는데 2심을 재판하는 중에 안타깝게 피해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혐의가 특수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항소심에서 원심에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김남국 변호사님. 네. 글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런 표현은 송구합니다만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는 게 가족들한테는 물론 생명은 부지되고 있습니다만 연장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불러도 대답도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1심에서는 징역 3년. 근데 그 항소심 재판 도중에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징역 7년으로 배 이상 형량이 늘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1심 판결 선고가 매우 부당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이 특수중상해를 이렇게 지금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상해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계속 하다고 하더라도 회복될 수가 없는 그런 영구적인 어떤 상해 상태, 장애 상태를 이 중상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을 과연 중상해로 평가할 수가 있느냐. 네. 의학적 법률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이게 중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까 앵커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이 뇌사 상태, 식물인간 상태에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연명 치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것은 사망에 가까울 정도로 뭔가 이렇게 그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다면 네. 이 1심에서의 중상해에 대한 징역 3년형 그냥 이게 국민 법감정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법률적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중상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오히려 1심부터 이것을 정말 중상해이긴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중상해이긴 하지만 사람이 그냥 사망에 이른 것으로 간주해도 될 정도로 큰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네. 오히려 2심과 같은 그런 무거운 형을 선고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1심 판결이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이 선고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걸로 또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지 그건 의문인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1심에서의 징역 3년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나 검찰 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1심 형량대로 재판이 끝나버리게 됐다면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 피해 여성이 숨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고인은 그냥 징역 3년만 사는 거예요? 형사처벌에서 만약에 1심에서 끝내서 확정 판결이 났다면 그러면 하나의 기초 사실을 가지고 두 번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년으로 확정 판결이 났을 겁니다. 근데 물론 그 이후에 사망을 하면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은 또 별건이 되는데 그러면 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그냥 항소를 하지 말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검찰도 같이 항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요. 다만 좀 형량이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악마의 끝을 우리가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너무너무 그 피해 여성 유가족 측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억장이 무너질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